네, 고맙습니다. 과학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에게도 과학은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과학이 뭐 재밌어서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어디에 버스를 타고서 어디 멀리 과학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뭘 들었는데 이렇게 재밌니? 그러니까 아빠 오늘은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뭔데? 한번 얘기해 봐. 그러니까 아주 막 빠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나서. 아빠 옛날에 시라쿠사 섬에 아르키메데스가 살았는데 왕의 뭐 친구이자 그 섬의 재상이었어. 근데 왕이 왕관을 새로 맞췄는데 이게 순금이 아니란 소문이 돌았던 거야. 근데 왕이 태상한테 이야기했지,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내봐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어떻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 방법이 있어야지.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가서 몸을 푹 담갔더니 그때 물이 넘쳤어. 그걸 보고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고 뛰어나왔던 거예요. 유레카가 무슨 뜻이냐면 알았다라는 뜻이래. 재상이 알았다면서 빨가벗고 길을 막 뛰어갔대. 아빠 너무너무 재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재밌다. 그런데 부록은 뭔데? 아빠 그런 얘기는 안 해주던데?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과학을 쉽고 재밌게 설명해 준다는 거는 정작 과학 이야기는 빼버리고 과학 주변의 어떤 일화들, 과학자의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이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과학 그러면 어떤 실험 생각합니다. 또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외계인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계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봅니다. 저는 뭐 외계인 있겠죠. 아마 이 우주에는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이 수천억 군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외계인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학 그러면 침대가 떠오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 꽤 옛날 광고여서 잘 모르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과학은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하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나는 과학을 못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아주 좋은 대학교 법과대학을 갔는데 나는 과학은 아주 젬병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래도 뭐 좋은 대학교 법대를 갈 수 있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 따위는 내가 못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치면 중인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선비가 하는 게 아닌 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좀 과학이 뭘지 한번 역사 속에서 따져보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이 온 세상의 천체들이 지구 중심을 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걸 천동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천동설이 과학일까요? 여러분 지금 천동설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뭐 별들이 다 돌고 있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동설을 받아들일 텐데요. 그게 정말 당연한가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고 믿겨지십니까? 걸을 때 둥근데 어떻게 막 편하게 걸어요? 막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말 지구가 막 움직인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 기원전 4세기에서 16세기까지 한 2000년 이상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안 다음에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훌륭한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바보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1월 1일이 되면 고3에 올라가는 아들, 딸을 데리고서 동해안에 가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이제 길을 불러 넣겠다는 거죠. 그때 저 많이 들어봤어요. 철수야, 영희야. 저기 떠오르는 태양을 봐라 한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야, 철수야, 영희야.
우리 지평선이 동쪽으로 향해서 기울어지는 게 느껴져?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떠오른 태양을 보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돌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동설은 간단합니다. 지구가 한 가운데 있고요. 거기에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토성, 천왕성들이 돌고 있고 가장 끝에는 별들이 촘촘촘히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누구나 그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늘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밤하늘에서 화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화성이 쭉 앞으로 가다가요. 어느 날 서요. 그러다 뒤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저걸 화성의 역행이라고 하거든요. 화성이 앞으로 가다 순행하다가 역행하다가 다시 순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구가 가운데 있는데요. 지구를 가운데 두고선 화성이 돌아요. 화성이 쭉 도는데 당연히 지구를 중심으로 화성이 돌면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근데 가다가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잠깐 동안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똑똑한 과학자가 등장해서 그 방법을 해결해냅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요. 화성이 지구 주변을 도는데 그 화성의 궤도에 중심을 둔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돈다는 거예요. 저걸 주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돌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화성이 앞으로 가다가 잠깐 뒤로 가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린 거죠. 왜 저런 모델을 만들어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지구를 둘러싼 지구 주변에 있는 천체들은 완벽한 원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은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냅니다. 그치가 화성이 돌는데 돌면서 돌면 계속 원 운동을 하면 돌면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그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화성의 역행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저것뿐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천동설에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문제마다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명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다시 자기 나라 폴란드에 돌아갔다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서 있을 때 화성이 역행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걸 주전원으로 설명했는데 저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고 저 우주 모델에서 지구하고 태양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태양을 지구와 달 자리로 옮기고 지구와 달을 태양 자리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또 그 바깥으로 화성도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도는 속도와 화성이 도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지구에서 보기에는 때때로 화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에 그 폴란드 주교의 조카였어요. 그 당시에 그 폴란드 주교는 어떤 자리냐면 정치적 지도자이고 종교적 지도자이고 또 경제적인 실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는 그 주교의 회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교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지역의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회에서 가장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메인스트림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다가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완전히 좀 지구 중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까요? 기독교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곳인데, 예수님으로 오신 곳인데 변방에 있는 어떤 조그만 행성에 올 수는 없잖아요. 우주의 중심에 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지구는 특별하게 그 지위를, 권위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돌고 있는 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렇게 하찮은 뭐 돌덩이였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 점잖은 양반이 주교님의 그 보좌가 무슨 저렇게 망발을 해서 사회를 또 혼란하게 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꼭 참고 있었어요. 그러다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그걸 책으로 펴내죠. 그 책이 나오자마자 금방 죽습니다. 근데 그 책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어려운 책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책을 줄을 긋고서 열심히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수학자는 수학 교수였거든요. 수학 교수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의 연봉의 12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교수의 한 달 월급이 이 사람은 1년치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하숙도 치고 콤파스도 만들어 팔고 그래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세계관도 알고는 있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설명할 방법이 있네 하고 말았죠. 또 코페르니쿠스의 책이 금서가 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했기 때문에 금서가 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망원경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원경을 들고선 이탈리아로 왔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1608년에 레페르쉐이라는 한 안경공이 네덜란드에서 긴 통에다가 렌즈 2개를 붙이고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그 망원경 가운데 하나를 사가지고 이탈리아로 귀국을 한 거죠.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을 사왔대. 망원경은 양쪽 끝에 렌즈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멀리 있는 것도 보인대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선 얼른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망원경이 실제로 그 레페르쉐이가 만든 망원경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아요. 이 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그 이탈리아의 총독한테 갑니다. 그 지역에. 총독님, 이거 보세요 한 거죠. 얘들 적들이 쳐들어올 때는 우리 몇 킬로 앞까지 온 다음에야 적들이 쳐들어온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망원경을 보면 상대기 먼저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총독이, 야 이거 정말 좋은 장비구나, 빨리 납품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또 벌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 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귀족들도 너도 나도 하나씩 다 구입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망원경을 가지고서 숲을 봅니다. 숲에 나무들이 팔랑팔랑 거리는 거, 사슴이 뛰어다니는 거를 보죠. 그리고 건너편 성에 아가씨를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봤는데 갈릴레오만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봤어요. 그때가 1609년입니다. 2009년이 세계 천문의 해였거든요. 2009년이 세계 천문의 해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지 400주년 된 거를 기념해서 했던 거죠. 하늘을 봤더니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목성에 달이 있는 거예요. 뭐 갈리메데, 이오, 유로파, 뭐 칼리스토 이런 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지구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성에 달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목성에 달이 있을 수 있지. 이게 뭐가 문제라고. 목성에 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 그랬잖아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고. 근데 목성에 달이 있다는 뜻은 뭡니까? 목성 주변을 도는 천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갈릴레오가 이야기 생각합니다. 천동설도 말이 되고 지동설도 말이 되는데 고르고 있지 않았거든요. 물론 전 지동설이 좀 더 간단하지만 고르지 않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라 천동설이 틀렸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권위가 확 떨어진 거예요. 틀린 말이 나왔잖아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딴 데를 도는 게 나왔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늘을 또 여기저기 많이 봤어요. 금성을 봤습니다. 금성을 봤더니 금성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작고요. 또 어떨 때는 큽니다. 어떤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기도 해요. 우리 뭐 새벽에 금성 보잖아요. 새벽과 초저녁에 금성을 볼 수 있습니다. 초저녁에 보는 금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새벽에 보는 금성은 샛별이라고 그러고요. 초저녁에 보는 금성은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그러죠. 그때쯤 되면 초저녁이 되면 개들이 막 짖어요. 밥 달라고. 그래서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금성은 새벽과 밤에만 보이고 한밤중에 안 보이거든요. 그걸 또 천동설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너무나 태양과 가까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긴 한데요. 근데 금성을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금성이 돈다면 항상 금성은 같은 크기를 보여야 되죠. 커졌다 작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고 금성도 돌고 있다면 태양 쪽에서 여기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다면 금성이 크게 보일 거예요. 근데 지구는 여기 있는데 금성은 저쪽에 있다면 금성 훨씬 작게 보이겠죠.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금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 지구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새로운 우주책에 대한 대화를 써요. 거기에 3명이 등장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사그레도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그레도 뭐 중재자예요. 손석희 같은 분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분이고요. 또 한쪽에는 뭐 심플리치오라 해가지고 천동설 주의자도 있고 지동설 주의자도 있죠. 지동설 주의자는 갈릴레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 동안 막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잘 설명을 해줍니다. 천동설 주의자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동설 주의자가 아 그렇죠. 당신 말이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다만 조금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약간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에 잠깐 상처를 줘요. 또 다음에 조금 상처 쌓이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런 시절이니까 자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번에 깰 수는 없고 조금씩 상처를 주면서 나중에는 이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겠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중재자인 사그레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말도 맞고 너 말도 맞는데 천동설은 너무너무 복잡해. 이렇게 복잡한데 이해도 할 수 없을 정도야. 근데 지동설은 상당히 간단하군.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에서의 과학 철학에 이런 게 있잖아. 자연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연은 쓸데없이 복잡하게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있거든. 천동설은 복잡하고 지동설은 간단하니까 아무래도 지동설 택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갈릴레오도 책에 이제 책을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그 책에도 틀린 거 많아요. 이런 겁니다. 밀물과 썰물이 나오는 이유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서 뭐라 그랬냐면 밀물과 썰물은 달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맞는 이야기죠. 근데 갈릴레오는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선 너 빙글빙글 돌아봐. 자전하면서 공전해봐. 그 물이 출렁출렁 되겠지. 이게 바로 밀물과 썰물이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레오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 많이 했던 거죠. 우리보다 못해요. 예. 천동설 너무너무 복잡해요. 지동설 간단해요. 그쵸? 우리는 간단한 걸 골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뭘 고르겠습니까? 지동설을 고르게 되는 거죠. 딴 이유가 아닙니다. 저희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아직까지도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성이 도는 걸 본 사람은 없어요. 우주선을 타고 멀리 올라서 딱 내려가 봤더니 저기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본 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서 유추를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천동설은 과학일까요? 천동설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냥 과학일 뿐만 아니라 천동설은 아주 좋은 과학이에요. 지금은 다 틀린 거로 밝혀지고 말았지만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요 계속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에요. 과학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우린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과학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과학을 지식으로 쌓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천동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천동설이 문제처럼 된 게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권위에 그치지 않고 권위주의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증거보다 그 선생님의 그 옛날 말씀을 더 따르게 됐기 때문인 거죠. 목성에서 달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동설을 계속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브루노라는 사람은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갈릴레오가 사면을 받은 게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야 요한 바오로 교황 2세 거의 말년에 가서야 갈릴레오 후손들에게 사과를 해요. 갈릴레오 후손들에게 우리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오 당신의 조상 갈릴레오에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단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갈릴레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가톨릭 교회가 몰랐을까요? 21세기 될 때까지도 그전에 알았죠. 근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나면 자기네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권위는 지켜져야 되지만 권위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닌 거죠. 우리 과학을 하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질문하고 싸워야 돼요. 과학자는요 나이가 벼슬이 아닙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논문을 쓰잖아요. 그 논문 심사를 갖다가 동료들이 심사할 때 갓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노벨상 수상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신랄하게 막 비판해서 보냅니다. 그 노벨상 수상자가 그 아주 또 꼼꼼하게 사실 이런 거고요. 막 해명을 막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DNA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학 갈 때까지 몰랐습니다. DNA가 어떻게 생겼죠? 뭐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전 대학 가서 알았어요. 또 이런 거 아십니까? F는 G 곱하기
또 D 제곱분지 M1 곱하기 M2 만류력의 법칙입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이걸 발표한다면은 아무도 그걸 연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배들의 어깨부터 시작합니다. 앞 사람들이 만든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학을 지식의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 과학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다른 뭐 멘델이나 이런 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스스로가. 그분이 솔직히 훌륭하신 분들이죠. 왜?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전혀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하는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과학의 호신불호와 기폐야적이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기만 좋아하고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이 사회의 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좋아하고 배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지 않는다 뜻이 뭐냐면요. 의심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런 거죠. 아, 저거 이정모 관장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큰일 날 일입니다. 과학은 아닌 거죠. 그렇게 자꾸 받아왔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왔기 때문에 천동설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유럽 사회를 지배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도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심하고 물어보는 건 기본인 거죠.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 근데 과학을 하는 이유는 과학이 신나고 재미나서가 아니라 과학을 함으로써 내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세상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이 누구에게 이익인지 세상에게 덕이 되는 건지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건지를 따져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과학을 한다면 과학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명랑한 사회가 될 겁니다. 과학적인 사고로 명랑 사회를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